자, 제 앞에 화면 볼게요. 자, 어제 문제 좀 풀어보시라고 말씀드렸는데, 문제 풀어보셨나요? 좀 쉬웠죠? 어려웠나요? 지금 거는 상당히 쉬울 겁니다. 크게 막 생각을 요하는 문제가 있지는 않았어요. 그나마 생각이 좀 필요했다면, 마지막 문제 정도일 것 같은데, 이것도 되게 쉽습니다.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첫 번째 문제, 안녕하세요를 10번 출력하는 문제예요. 별다른 조건 같은 거 없고요. 그냥 10번 나오게 하래요. 이거 하면 되겠죠. 근데 이것도 하나 알려드릴게요. 여러분들 이거 복사 붙여넣기 앞으로 코드 작성하다 보면 많이 하시게 될 텐데, 이렇게 한 줄을 복사를 해서 컨트롤 C 복사해서 붙여넣기를 할 때 엔터 붙여넣기 엔터 붙여넣기 이렇게 하죠. 이거 번거롭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 STS 이클립스 기반의 툴들은 이런 게 돼요. 이거는 컨트롤 알트 위아래 방향키입니다. 블럭 안 씌워도 되고요. 커서가 위치한 라인을 복사하는 거예요. 그냥 이런 거 가능하고요. 이건 단축키라서 알아두시면 알아두시는 만큼 작업 속도는 능률은 올라갈 겁니다. 그 다음에 컨트롤 알트 방향키가 복사였다면 알트만 누르고 위아래 방향키를 눌렀을 때는 그 라인 한 줄 이동을 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좀 편리하게 진행할 수 있겠죠? 그리고 내 커서가 어디 있든지 간에 원래 커서가 이런데 써져 있는 코드 중간에 있는 상태에서 엔터를 치면 그 커서가 있는 위치로부터 줄이 바뀌니까 커서를 밑에 줄로 옮기고 싶다라고 하면은 커서가 예를 들어 여기에 있다. 여기에 위치하고 있다. 근데 나는 지금 이 7번과 8번 사이에 빈칸 한 줄을 만들고 싶다. 그럼 우리가 가장 흔히 할 수 있는 일이 엔드키 같은 거 눌러서 엔터 치는 거예요. 그죠? 이러면 줄을 바꿔줄 거니까. 근데 이것도 이렇게 하실 필요가 없고요. 커서가 어디에 있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Shift 엔터 누르면 그냥 다음 줄로 내려가요. 이런 식으로 이제 툴 안에서 사용할 수 있는 단축키가 되게 많으니까 제가 수업 중에 따로 설명하진 않았지만 강사가 저렇게 쓰는 거 보니까 궁금하다 이런 거 있으면 물어보셔도 되고요. 아니면 여러분들이 직접 단축키를 좀 검색해 보셔도 좋습니다. 구글링 하면 유용한 단축키는 되게 많이 나와요. 이런 것들이 좀 있고요. 어쨌든 10개 이런 식으로 만들어 놓고 실행해주면 10개 찍혀 나오겠죠? 정확히 10개인지 모르겠지만 첫 번째 문제는 이런 식으로 해결할 수 있어요. 아니면 이거 말고도 또 다른 방법들이 있을 텐데 그건 다음 문제 넘어가서 진행을 해보도록 하죠. 자, 두 번째 문제는 이 출력문 자체를 딱 한 번만 써라 라고 했네요. 그러면 이렇게 하면 되겠죠. 이것도 결국에는 10번 하면 10번 나올 거니까. 근데 이렇게 안 나오게 하고 이렇게 안 나오고 줄바꿈을 해 가면서 나오게 하고 싶다라고 하면 우리 계획 문자 n 같은 거 사용해서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근데 지금 보시면은 저는 분명히 n만 복사를 했는데 얘를 붙여넣기 할 때는 이렇게 가 하나 더 생겨요. 이거는 계획 문자에 사용된 를 계획 문자로 안 보고 그냥 문자로 봤기 때문에 복사할 때 이렇게 붙여넣기가 하나 더 된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원하는 대로 동작을 못 합니다. 자,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해놓고 이렇게 했다라고 하고 실행을 해보면 우리가 원하는 동작을 못해요. 이거는 이 n이 들어간 역할이 계획 문자로 인식이 돼서 실제로 줄바꿈이라는 기능을 수행해 줘야 되는데 이 녀석 자체를 순수한 문자열로서 출력을 해줄게 라고 만들어진 거예요. 이거 하나 더 붙으면. 그래서 이렇게는 못 씁니다. 그래서 복사 붙여넣기 할 때 신중하게 좀 생각을 해 주셔야 되고요. 이제 이게 싫으면 애초에 가 포함된 무언가를 복사해서 붙여넣기를 할 때 이 하나를 더 안 붙이게 이렇게 하나 더 안 붙게 하는 설정도 있어요. 그런 걸 찾아서 해도 되고요. 어쨌든 이렇게 줄바꿈 계획 문자를 사용을 해주면은 줄바꿔서 하나만 사용해도 10번 출력하는 거 문제 없겠죠?
자, 그리고 이런 거 말고도 방법은 또 있겠네요. 문자 더하기 문자는 어차피 이어붙이기였으니까 이래도 똑같죠? 나올 거고요. 어떠한 문제를 풀 때 여러분들이 배웠던 개념 그리고 여러분들 스스로 생각해내는 어떠한 유추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문제를 풀어보셔야 해당 문법을 빠르게 익힐 수가 있어요. 자, 또 다음 문제. 이번에는 한 번만 사용해야 되고 역슬래시를 사용해서 줄바꿈 하래요. 방금 전에 우리가 한 거네요. 그죠? 역슬래시 n을 써서 그럼 이거는 방금 전에 정답을 알려드렸으니까 넘어가도록 하고요. 자, 이제 변수 문제가 튀어나왔습니다. 여기에 있는 이만큼은 그냥 변수에 대한 기본적인 설명 같은 건데 여러분들 읽어보시고 문제를 푸는 데는 상관이 없는 녀석입니다. A라는 변수와 B라는 변수 이것만 가지고 있으면 돼요. 그리고 이것도 그냥 한 줄로 합쳐줄게요. 굳이 나눠 놓을 필요 없으니까. 이거 가지고서 문제 풀도록 할 건데 자, A는 5를 가지고 있고요. B는 10을 가지고 있어요. 이거 한번 해볼까요? 이런 변수 선언 및 초기화의 한 줄의 코드를 보면 우리가 머릿속으로 떠올려야 된다고 했던 거 한번 적어볼까요? 오직 정수형 데이터만 들어갈 수 있는 A라는 변수 하나의 공간을 만들고 5라는 값을 넣겠다 라고 하는 게 우리가 이 한 줄의 코드를 봤을 때 떠올렸어야 되는 정의라고 했죠. 이거를 지금은 잘 안 떠오르면 외워도 돼요. 이 데이터 타입에 따라서 앞부분 뭐 무슨 데이터형인지만 잘 인지를 하시면 나머지는 암기를 해도 좋습니다. 암기를 해서 쓰다가 보면 어느샌가 숙달돼서 머릿속에 그냥 떠오를 거예요. 그렇게 해도 괜찮아요. 이런 개념들은 대부분의 것들은 암기보다는 이해를 하는 게 좋은데 이런 애들은 암기를 해도 괜찮다. 얘도 마찬가지 오직 정수형 데이터만 들어갈 수 있는 B라는 변수 하나의 공간을 만들고 10이라는 값을 넣겠다라고 우리가 읽을 수 있겠죠. 자, 그럼 결과적으로 A와 B는 값으로서 사용된 시점, 즉 여기 얘네들은 공간이에요, 값이에요? 얘네들은 값이죠, 사용된 시점이. 그러면 A는 5로 치환될 거고 B는 10으로 치환될 거잖아요. 그래서 출력하면 A 콜론 5, B 콜론 10 나오잖아요. 이게 그냥 출력하면 나오는 결과예요. 근데 우리는 이 코드를 실행을 했을 때 출력의 결과가 A 콜론 10으로 나왔으면 좋겠고 B 콜론 5라고 나왔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A와 B의 값이 바뀌기를 원하는 거죠. 근데 그걸 수행하는 코드를 적을 수 있는 부분이 여기다 라고 문제에 적혀 있는 겁니다. 여기를 건드려서 이 나머지 코드의 실행 결과를 이렇게 만들어라. 왜냐면 여기가 아니라 여기를 건드리면 이러면 끝나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가 원하는 건 이게 아니에요. 실제로 변수들이 가지고 있는 값이 바뀌기를 원하는 거니까. 그래서 여기다가 코드를 적을 건데 자, A와 B의 값을 서로 바꾼다라고 했기 때문에 자,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꽤나 있었을 수 있어요. 이거 되던가요? 이거 안 되겠죠? 이게 안 되는 이유는 그죠? 지금 다 맞는 말을 하고 계신데 자, 얘는 공간이에요, 값이에요? 얘는 공간이죠. 이퀄 마크 좌변에 있으니까 A라는 변수 만들어놨던 거를 다시 재활용하려고 공간을 불러낸 거예요. 그죠? 그리고 이퀄 마크 대입 연산자가 나왔고요. 자, B 얘는 컴퓨터가 치환하겠죠. 10으로 치환을 합니다. 그러면 A한테 10이라는 값을 넣겠다라고 한 거예요. 그죠? 이 코드가 실행될 시점에 A는 이제 10이 됐습니다. 그죠? 그럼 우리가 원한 거 됐네요. A10 여기까지는 오케이. 근데 자, B라는 변수 얘는 공간이에요, 값이에요? 얘 또한 공간이죠. 여기 만들어놨던 B라는 변수를 공간으로서
재활용을 하겠다라고 불러낸 거기 때문에 재할당을 하려고 거기다가 A를 넣겠대요. 지금 A는 몇입니까? 10이죠. 그럼 얘는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됐지만 여기가 10이 나올 것이다. 그래서 이거는 안 된다. 그러면 반대로 하면 똑같죠? 이제 둘 다 5 나오겠죠? 개념은 똑같아요. 그래서 변수의 값을 뒤바꾼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단순하게 이렇게 바꿔주는 걸 생각을 하면 하나는 맞고 하나는 틀리게 되는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코드가 얘가 실행되는 순간 A의 값이 변하니까 얘가 변해버려서 여기 B한테 넣어주려고 했던 이 A의 값이 이미 바뀐 상태니까 이게 원인이죠. 자, 그러면 이렇게 바꾸는 건 불가능. 그러면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숫자를 그렇죠. 애초에 그냥 아예 값을 재할당해버리는 거죠. 이렇게도 해결할 수 있어요. 좋아요. 이게 사실 가장 원초적인 답안이긴 해요. 그냥 재할당. 왜? 조건이 없으니까. 값을 서로 바꾸라 그랬는데 이때 뭐 특별한 조건 같은 거를 부여한 게 없으니까. 이렇게 하면 됩니다. 자, 근데 이렇게 안 하고 또 할 수 있어요.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숫자를 쓰지 않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 문제는 숫자를 사용하지 마세요 플러스 연산도 사용하지 마세요인데 지금 이번 문제에서는 숫자만 안 쓰고 한번 다른 방법을 찾아볼게요. 그러니까 10과 5라고 하는 이런 직접적인 숫자를 사용하지 않고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자, 네? 변수 추가? 그것도 좋아요. 그거는 이제 최종적으로 우리가 그 숫자도 쓰지 말고 사칙연산도 쓰지 마라라고 했을 때 사용할 수 있는 가장 이제 좋은 답안이고요. 제가 지금 여기서 말하고 있는 건 사칙연산을 써서 해결하는 걸 해볼 거예요. 이건 어때요? 자, B 공간이죠. A를 불러다 놨습니다. 얘는 값이죠. 그럼 B한테 5를 일단 줬네요. 이 시점에 A 값 변했나요? A는 안 변했죠. B만 변했어요. 그럼 B는 5. 우리가 원하는 대로 바꿔 놨어요. 그리고 A를 또 공간을 불러봐요. 그리고 여기는 둘 다 값이죠. 그러면 둘 다 5잖아요. 그럼 5 더하기 5는 10이네요. 그럼 우리가 원하는 거 된 거 아닌가요? 그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정말 많습니다. 어떤 방식을 써서 해결할지는 여러분들이 선택인데 방법은 정말 다양하고 이 개발이라고 하는 영역 자체가 특히 더 그래요. 항상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정답이 하나만 있는 경우는 없어요. 이렇게도 저렇게도 방법은 많습니다. 그 중에서 항상 우리는 가장 효율적인 코드, 최적화된 코드를 고민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상황에서 이거는 뭐 나쁘지 않아요. 뭐 그냥 숫자를 직접 넣는 거나 변수를 활용해서 하는 거나 아니면 다음 문제에서 풀 방식인 변수 하나를 더 생성해서 처리를 하는 거나 다 괜찮습니다. 그럼 이거는 이렇게 해결을 하고 두 번째 이제 숫자도 쓰지마 사칙연산도 쓰지마 라는 조건이 들어가 있어요. 숫자를 쓴다라는 건 10과 5를 직접적으로 부여하는 과정을 의미했을 거고 사칙연산은 제가 방금 전에 보여드렸던 그런 상태를 말하고 있는 거겠죠. 그런 걸 둘 다 하지 마라 라고 하는 거니까. 자, 이거를 뭐 여러분들 물론 다 잘 푸셔서 이해를 하고 계시겠지만 원리를 한번 설명을 해드려보자면 이거를 이제 현실로 가져와 보면 좀 이해하기가 쉬워요. 변수는 어쨌든 하나의 공간이죠. 공간은 무언가를 담기 위해 존재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 현실에서 흔히 생각할 수 있는 컵 같은 거를 한번 떠올려 볼게요. 그림이 좀 형편없지만 이해를 해주세요. 자, 컵 두 개를 A, B라고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리고 첫 번째 A컵에는 우리가 A한테 지금 현재 5 들어있죠? 5라고 하는 빨간색 음료수를 좀 넣어 놓은 거고요. B한테는 10이라고 하는 파란색 음료수를 넣어 놨습니다. 자, 현실에서 이 컵 두 개, 이 빨간색 음료수와 파란색 음료수가 담겨있는 이 컵 두 개를 가지고 둘이 섞이지 않게 완벽하게 바꿀 수 있나요?
얘네들이 B한테 빨간 음료가 갈 거고 이 A한테 파란 음료가 오게 할 건데 둘이 섞이지 않고요. 한 방울도 흘리지 않고요. 이게 가능해요? 지금 이 상태만으로? 이거 불가능이죠. 만약에 A컵에 있는 음료수를 위로 던져요. 그리고 B로 받아요. B를 A에 붓고 빈 B에다가 A 음료수를 받아요. 이거 돼요? 사실 말 안 되겠죠? 억지죠 약간.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사실이잖아요. 이거는 프로그래밍에도 똑같아요. 애초에 물리적으로 불가능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문제를 해결을 할 거다라고 하면 최소한의 도구 뭐가 필요합니까? 빈 컵 하나가 필요하죠. 컵 하나만 더 있으면 사실 얘네를 잠깐 옮겨 놓을 수 있는 컵 하나를 더 가지고 있다면 얼마든지 뒤바꾸는 게 가능할 거니까. 그래서 C라고 하는 컵을 하나 구비를 할 거고요. 이 C라는 컵한테 일단 A가 가지고 있는 음료수를 이렇게 좀 넣어 놓을 거예요. 일단 현실처럼 먼저 볼게요. 이렇게 넣었어요. 그리고 B가 가지고 있는 음료를 A한테 붓습니다. 그리고 A가 가지고 있던 음료수 이거를 다시 B한테 주면 완전히 바뀌었네요. 자, 지금 이 상황을 그대로 코드로만 옮기면 돼요. 자, 처음 C한테 뭘 준다고요? C한테 A가 들고 있던 거 줄 겁니다. 근데 자, 우리는 지금 이제 C라는 새 컵이 필요하죠. 새 컵, 새 공간이 필요해요. 그러면 새로 변수를 선언해야겠죠. 변수를 선언하기 위해서는 해당 변수를 사용할 데이터 타입을 명시를 해줘야 되고요. 이 과정을 거치면 이만큼이 C라는 변수 선언 그리고 이 A라는 값으로 초기화 진행을 한 거고 이거를 두 번으로 나눠서 하셔도 돼요. 이렇게 해도 되고요. 아니면 C한테 어차피 숫자가 큰 의미가 없는 0이라는 값 같은 거 넣어놓고 여기서 재할당 해도 되고요. 뭐 어떤 방법을 써도 좋습니다. 근데 굳이 얘를 나눌 필요가 없으니까 저는 한 번에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이렇게. 자, 그리고 이제 C한테 A를 넣었으니까 A가 폈죠. 그럼 A한테 누굴 준다고요? B. 자, 그리고 나면 이제 B한테 C가 들고 있던 걸 주겠다. 이게 방금 전에 우리가 그림판으로 봤던 이 상황을 그대로 코드로만 옮긴 겁니다. 이러면 문제는 해결이 됐어요. 이렇게. 자, 물론 지금 이 C를 사용해서 음료가 옮겨가는 과정에서 프로그래밍적으로 생각을 해본다면 A가 가지고 있던 걸 C한테 준다 그래서 A가 가지고 있는 값이 사라지진 않아요. 이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B가 가지고 있는 거를 A한테 줄 때도 마찬가지. 이건 덮어 씌워지는 거지. 그러니까 값을 하나만 가질 수 있으니까 이 값으로 남고 나머지 그 전에 있던 값이 사라지는 개념이고 여기도 마찬가지.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C한테는 남아 있다라는 거죠. 이렇게 해서 변수, 밸류 스왑 문제를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했죠? 기본적으로 변수의 활용 같은 느낌이었는데 수업 페이지에 정답 다 올려드릴 거고요. 이제 다음 개념을 들어갈 겁니다. 자, 우리는 출력문, 변수 공부했으니까 이제는 조건문에 대해서 공부를 할 거예요. 자, 조건문이 뭐 하는 걸까요? 무슨 말인 것 같아요, 조건문? 일단 뭐뭐문 이러면은 문법이라 그랬고 조건은 뭐예요? 여기서 우리가 그냥 흔히 생각할 수 있는 조건이라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 조건
어떠한 일을 진행되게 하거나 성립되게 하기 위해서 갖춰야만 하는 요소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조건이라는 게 충족이 돼야 이런 걸 할 거야 라는 뜻이죠. 그쵸? 자, 여러분들 일상생활에서 조건을 여러분들은 많이 사용하십니까? 많이 사용할까요, 우리는? 어떤 거? 예로 한번 들어보실래요? 생각나는 거 있으면? 아무거나 좋습니다. 자, 제가 말을 해볼게요. 저는 벌써 조건을 사용했고요. 조건에 맞는 결과를 받아냈어요. 제가 뭐 했어요? 한 글자 키보드 입력했죠. 제가 이 키보드라는 기계한테 어라고 하는 모음을 나타내는 그 키를 누르면 컴퓨터는 무슨 일을 해줘요? 그 어라고 하는 모음을 화면에 입력해서 모니터로 출력을 통해 보여주죠. 이거 조건이에요. 내가 이 키를 누르면, 내가 어떤 조건을 충족하면 그 결과를 돌려줬잖아요. 이거 조건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대부분의 것들은 다 조건으로 엮여 있어요. 여러분들이 컴퓨터를 켤 때 어떻게 합니까? 전원 버튼을 누르죠. 그러면 전원 버튼을 눌러야 컴퓨터가 켜질 거 아니에요. 그거 조건이잖아요. 조건은 우리랑 되게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어요. 이런 게 다 조건인데, 프로그램은요, 우리가 사용하는 이러한 프로그램은요, 조건 없이는 아무 일도 못해요. 이거를 좀 더 이제 디테일한 깊은 의미로 들여다보자면 입력 없이는 출력이 없다를 의미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 입력이라는 행위 자체가 프로그램한테는 전부 다 조건으로 걸려서 들어와야 돼요. 안 그러면 어떤 입력인지 프로그램은 판단할 근거가 없으니까. 이해되실까요? 그렇게 프로그램들이 다 설계가 됩니다. 그래서 개발자한테 이 프로그래밍 언어한테 조건문이라는 건 아주 중요한 개념이고, 물론 뭐 어려운 개념은 아니지만 여러분들이 정말 자유자재로 활용할 수 있을 만큼 숙달이 되어야 되는 문법 중에 하나예요. 너무 많이, 너무 밀접하게 써야 되니까.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조건문을 배울 건데 모든 언어 공통입니다. 조건문, 프로그래밍 언어에서 공통으로 조건문을 나타내는 키워드 예약어가 if라고 하는 녀석이에요. if. 얘가 가지고 있는 의미는 만약이에요. 만약. 뭐뭐 한다면. if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거는 뭐 자바든 C 언어든 파이썬이든 상관없이 다 동일하고요. 그리고 제가 이 말씀을 안 드렸던 것 같은데 설명을 하다 보면은 키워드가 어쩌고 예약어가 어쩌고 이런 얘기를 간혹 자주 할 거예요. 키워드고 예약어고 이런 녀석들은 뭐냐면 프로그래밍 언어 내에서 이렇게 사용될 것이다 라고 단어가 정의되어 있는 것을 의미해요. 이거를 실제로 이제 정의되어 있는 거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고, 이걸 예약어라고 표현하는 이유는 예약되어 있다 라는 의미라서 그래요. 역할이. 이게 이제 프로그래밍 언어는 결국 외국에서 만들어진 거고요. 그 영어권 나라에서 만들어진 건데, 그걸 우리가 가져와서 번역을 하고, 번역을 한 그 번역 툴을 가지고 교육을 진행하다 보니까 이제 이런 단어들이 좀 생소하게 느껴질 수는 있어요. 예약어가 좀 이 말이 이상할 수는 있는데 이런 의미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보셨던 예약어들은 이런 게 예약어예요. int. 이것도 예약어입니다. 기본 자료형 8가지 전부 다 예약어예요. 사실은 예약어라고만 얘기하기 좀 뭐하지만
예약어라고 봐도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서 보고 있는 이런 것들, 색깔 좀 다른 녀석들, 이거 다 예약어예요. 역할이 다 정의되어 있어요. 우리가 여기다가 이런 역할이 정의되어 있는 예약어들을 갖다 쓴다라는 건 얘네가 갖고 있는 역할대로 지금 뭔가를 써내려 가겠다라는 뜻이에요. 의미를 다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거. 그래서 이런 게 예약어다. 그래서 지금 말한 이 if라는 것도 예약어인데 우리가 if를 쓰면 색깔이 바뀝니다, 이렇게. 그래서 얘는 예약어다. 얘를 쓰면 컴퓨터가 아, 이거는 지금 조건문이구나. 그럼 내가 이제 조건을 따져봐야 되겠구나 라고 인지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자, if의 가장 기본적인 사용 방식 설명드릴 건데 모양은 이렇습니다. if라고 하는 예약어를 쓰고 난 뒤에 소괄호가 열리고 닫혀요. 그리고 나서 중괄호가 한 번 더 열리고 닫힙니다. 이때 이 소괄호 안쪽에는 어떠한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만족되어야 할 조건을 넣어주는 곳이 여기 소괄호예요. 애초에 조건이라는 뜻이 이런 느낌이었잖아요. 근데 그 조건이 들어갈 부분, 그래서 여기가 조건부입니다. 조건부. 소괄호에는 조건을 넣어줘야 된다. 자, 그럼 조건이라고 하는 거는 뭐가 있느냐? 아까 전에 제가 말한 것처럼 내가 키보드를 어떠한 키보드 한 키를 누르면 이라고 하는 거, 이것도 조건이라고 그랬죠. 이런 것도 다 조건에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특정 상황을 명시할 수 있으면 조건에 들어갈 수 있어요. 자, 예를 들어서 뭐가 좋을까? 자, 이거랑 이 두 개를 한번 볼게요. 얘는 이 물음표에 들어가는 값이 어떠한 상황을 나타내는 건가요? 그냥 명확한 값이죠. 얘는 맞다 틀리다라고 하는 상황을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건 조건에 쓸 수가 없어요. 이런 명확한 값이 떨어지는 거, 이거는 조건이 아니에요. 이건 그냥 값입니다. 이런 것처럼 맞다 틀리다로 논할 수 있는 거, 이게 조건이에요. 근데 우리 자바에는 기본 자료형 중에 맞다 틀리다를 논할 수 있는 타입이 있었죠. 어떤 타입? 불리언이라고 하는 기본 자료형 타입 중에 한 가지 논리형 데이터 타입이 있었어요. 결국 이 조건부는요, 불린 타입의 데이터가 들어갈 수 있다를 의미해요. 여기는 근데 불린 타입의 데이터는 뭐랑 뭐밖에 없다고요? true, false. 실제로 여기는 true 아니면 false밖에 못 들어가요. 이거 두 개밖에 못 들어가요. 자, 근데 우리는 조건을 넣는다라고 했어요. true, false가 조건은 아니잖아요. 아까 제가 이런 식으로 이런 상황이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해놓고, 근데 이런 상황에서 맞다 틀리다를 논할 수 있으면 된다라고 해놓고 true, false밖에 못 들어간대요. 근데 실제로 if에는 true, false밖에 못 들어가요. 컴퓨터가 이 자리에서 true, false밖에 인식을 못해요. 그럼 우린 조건을 어떻게 쓰느냐? true를 남길 수 있는 연산 혹은 false를 남길 수 있는 연산을 적는 거예요. 그럼 컴퓨터는 그 자리에 있는 연산을 수행하고 그 결과를 남긴다라고 했으니까, 연산의 결과를 그 자리에 남긴다라고 했으니까 true랑 false가 남겠죠. 그럼 얘는 이제 알아들을 수 있겠네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if에는 예를 들어 아까 위에서 예시를 들었던 이런 코드가 들어가면 문제가 없습니다. 자, 이거 맞는 말입니까? 이거 true 맞는 말이죠. 그러면 컴퓨터는 이 연산의 결과를 이 자리에 true로 남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러면 이 중괄호는 뭐예요? 중괄호는 이 조건부가 true일 때 수행할
기능을 적는 블럭이에요, 블럭. 여기서 말하는 블럭은 그냥 공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공간. 그래서 얘가 true면, 이 조건의 결과가 true면 중괄호 안쪽에 있는 코드를 얘는 해요. 근데 조건이 결과가 false면 이 중괄호 안에 있는 코드를 안 해요. 이게 if예요. 조건문. 자, 그럼 상황을 한번 볼게요. 아까처럼 맞는 말 이렇게 넣었어요. 그러면 여기다가 제가 출력을 하나 찍어 보겠습니다. 자, 이 코드 실행하면 결과 어떻게 나올까요? 테스트 1 그리고 테스트 2 나옵니까? 얘는 나오겠죠. 왜냐면 이 블럭 중괄호 블럭 밖에 있는 거니까 얘 영향을 안 받아요. 이 공간 내에 있는 게 아니니까. 제가 여기에 true일 때 수행할 기능을 적는 블럭이라 그랬죠. 그러면 true의 영향을 받는 건 이 블럭 안에 있는 코드란 얘기예요. 얘는 상관없이 실행이 되는 건데, 이런 건데, 이렇게 된다면 얘는 테스트 1이 안 나오겠죠. 저 조건부의 결과가 false라 이 블럭 안에 있는 코드를 안 할 거니까. 그리고 심지어 얘가 지금 노란색 경고를 띄우고 있어요. 이거 왜 경고인지 한번 예상해 보실래요? 그쵸? 자, 컴퓨터가 이 연산의 결과를 해봐야만 아는 건 맞아요. 해봐야만 아는 건 맞는데 이거는 명확한 값이 적혀 있어요. 뭐 치환을 하거나 대입을 해서 풀어야 될 연산이 아니라 값과 값을 가지고 비교만 하고 있어요. 컴퓨터가 이거를 이제 경험에 의해 아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false야. 그러면 이 중괄호 블럭이 의미가 없죠. 이거는 때려 죽어도 false잖아요. 그죠? 그래서 얘는 이거랑 다를 바가 없어요. 그러니까 경고로 야 이거 의미 있어? 죽은 코드 아니야? 라고 해서 데드 코드를 보여주는 겁니다. 이런 상황이에요. 그러면 그러면 이 툴이 알아서 항상 이렇게 false인 경우들은 경고를 띄워주나요? 당연히 그건 아니죠. 이것만 들어가도 이제는 얘는 몰라요. 치환이라는 과정을 하기 전까지 그러니까 컴퓨터가 이 코드를 수행하고 이 코드에 와서 얘를 치환하고 하기 전까지 이 결과를 모르니까 이제 얘는 이게 참인지 true인지를 몰라요. 그래서 이제는 경고 같은 게 없습니다. 근데 얘는 실행 안 되는 건 똑같죠.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상 좀 전에 이렇게 쓰여져 있던 거는 이 자리에다가 그냥 false를 남겨놓은 거나 다를 바가 없다란 얘기고 그래서 경고를 보여주고 있는 거다. 자, 이게 가장 기본적인 조건의 활용입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은 자연스럽게 이것까지 지금 터득을 하신 건데 if 조건이 나왔고 조건부를 판단한 다음에 true or false 둘 중에 하나를 이 자리에 남깁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중괄호 안쪽에 있는 코드를 실행하네 마네를 결정을 할 거예요. 자, 그리고 이 코드를 실행을 했다 안 했다 어쨌든 자, 그 다음 블록 안에 코드 또 있나요? 없죠. 그럼 얘가 더 이상 블럭 안에 코드가 존재하지 않을 때 어떤 일을 했기 때문에 얘가 나온 거예요? 중괄호를 빠져 나온 거죠. 더 이상 진행할 코드가 없다면 그냥 중괄호 닫힌 블럭을 지나서 밖으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있는 코드인 얘를 하는 거죠. 여러분들은 자연스럽게 지금 이것까지 인지를 하고 계신 거예요. 자, 이게 가장 기본적인 조건에 대한 얘기다. 그러면 이제는 조건에 대해서 명확하게 좀 이해를 하기 위해서
이제 조건을 좀 제대로 활용하기 위해서 연산자들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지금 이 연산자는 뭐 산술연산자도 있을 것이고 논리연산자도 있을 것이고 비교연산자도 있을 것이고 종류가 되게 많을 텐데 그 중에서 조건에 활용할 수 있는 거는 뭐 비교 같은 녀석이 있겠죠. 아까 전에 보신 것처럼 부등호 같은 거. 네, 이거 말고도 연산자를 배우는 김에 전체적인 개념을 다 배울 거예요. 자, 일단 산술연산자부터 생각을 해볼게요. 자, 산술연산자에는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흔히 알 수 있는 거 사칙연산 플러스 마이너스 곱하기 나누기 끝일까요? 네. 여기에 이런 것도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사칙연산이고요. 우리가 알고 있던 대로 플러스 덧셈, 마이너스는 마이너스, 곱하기는 곱하기, 나누기는 나누기 똑같아요. 근데 이 퍼센트라고 하는 녀석이 하나가 더 있어요. 얘는 뭐냐면 나누기를 한 후 나누기를 했을 때 나머지 값을 돌려주는 그런 연산자 기호입니다. 또 저거를 그냥 예시로 하나 보여드리면 5를 3으로 나누면 몇이에요? 안 나누어 떨어지죠? 그러면 1점 몇 이런 식으로 나오겠죠? 그렇죠? 그럼 이거 때려보면 얘는 아니지. 이건 5분의 3이잖아. 이렇게 해야 1점 몇이 나오겠죠? 이렇게 나올 텐데 자 이거는 지금 나누기라고 했는데 1점 몇 예상해놓고 1점 몇이 안 나와요. 무조건 정수밖에 안 나와요. 이 기본적인 나누기는 목만 줘요. 나머지를 안 줘요. 목 부분만 딱 잘라내서 줘요. 그게 자바의 기본적인 나누기 연산자예요. 근데 이 나누기를 했을 때 나머지 값이라고 하는 쟤는 실제로 나머지를 줍니다. 1점 몇 했을 때 그 소수점에 해당하는 부분을 주는 게 아니라 그냥 남은 녀석 통으로 다 줘요. 자, 5를 3으로 나누면은 1, 3, 2 그럼 우리가 여기다 이제 0을 붙여가지고 점 3, 6, 3, 18 이런 식으로 가잖아요. 그죠? 이렇게 해서 여기를 주는 게 아니라 5에다가 3을 빼면 2가 남아요. 근데 얘가 3으로 또 못 나눠요. 그럼 이 2를 그냥 준다는 거예요. 이게 나머지예요. 이렇게 나누기랑 나머지. 자, 근데 그러면 이 나누기, 목만 주는 나누기와 나머지를 주는 퍼센트를 가지고 소수를 만들어낼 수 있어요? 이거는 못 만들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소수점을 가지고 있는 어떠한 나누기 결과를 필요로 한다면 그때는 이렇게 해야 돼요. 실수와 정수를 나누거나 정수와 실수로 나눠야 됩니다. 순서는 상관이 없어요. 둘 다 실수여도 상관없어요. 이러면 소수점이 그냥 나와요. 뭐 예를 들어서 아까 같은 상황 할 건데 3 나누기 5.0이다. 이러면은 앞에 3은 정수고 5.0은 실수예요. 그러면 소수점이 나와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산술연산자 얘기를 좀 나눠봤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비교연산 한번 볼게요. 비교연산. 비교연산자는 아까 전에 봤던 부등호 같은 거 다 포함됩니다. 이렇게. 자, 이거 좌변이 우변보다 작다. 얘는 좌변이 우변보다 크다. 얘는 좌변이 우변보다 작거나 같다. 얘는 좌변이 우변보다 크거나 같다. 얘는 같다. 얘는 다르다. 같지 않다. 프로그래밍 언어에서 느낌표는
대부분 다 부정을 의미해요. 부정 혹은 반전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결과를 뒤집는 걸 의미를 합니다. 보통 대부분 그래요. 퍼센트에. 그리고 비교 연산자에 포함되진 않으니까 따로 하나 뺄게요. 대입 연산자 이거는 뭐 우리가 계속 사용하고 있던 이퀄 마크 하나 이런 게 있고요. 그 다음에 논리 연산자라고 하는 녀석이 있는데 얘는 이렇게 씁니다. 자, 논리 연산자 이거는 무슨 소리냐? 그리고 또는이에요. 영어로 and 혹은 or를 나타내겠죠. 이게 논리 연산자에 해당을 합니다. 자, and는 좌변 and 우변이면 좌변과 우변이 둘 다 뭔가 돼야 돼요. 근데 or는 좌변과 우변 중에 하나만 돼도 돼요. and와 or는 그렇게 쉽게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데 실제로 그런 역할을 합니다. 우리가 좌변과 우변에 조건부를 둘 거예요. 그래서 뭐 true, and true면 둘 다 맞는 말이니까 true야. 근데 뭐 true or false면 하나는 맞는 말이니까 이것도 true야. 뭐 이런 식으로 이런 걸 따질 때 쓰는 게 논리 연산자다. 이렇게 연산자의 종류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알아봤고요. 자, 근데 이런 연산자들에는 이거 말고도 더 많은 뭐 비트 연산자도 있고 되게 많은데 비트 같은 개념은 자바를 공부할 때는 사실 큰 의미가 없어서 모르셔도 괜찮고 이 연산자들은 또 이런 것도 있어요. 증감 연산자. 이것도 말씀을 드려야 되니까 이런 것들이 또 있습니다. 나중에 또 얘기가 나올 부분인데 어쨌든 이런 연산자들한테는 우선순위라는 게 존재해요. 우선순위. 예를 들어 이거 답이 뭐예요? 60일이죠. 왜 그렇게 연산이 됐죠? 괄호를 제일 먼저 해야 되죠. 곱하기니까 30일 거고. 그 다음에 2 곱하기 괄호인 거랑 마찬가지니까 60이 되는 거고. 그 다음 플러스 하잖아요. 그렇죠? 이게 연산의 우선순위를 우리가 따져가면서 산수를 하는 거죠. 이런 연산자들도 똑같아요. 이렇게 우선순위가 다 있어요. 그래서 코드에 쓰여져 있는 연산자들에 따라 우선순위를 잘 생각하며 연산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이런 우선순위 우리가 다 암기할 필요는 없고 그냥 자바, 연산자, 우선순위 이런 거 한번 쳐보시면 이런 표가 나올 텐데 그냥 한 번쯤만 봐두셔도 쓰는데 큰 지장 없어요. 저도 이거 정확하게 우선순위가 정확히 어떻게 되는지는 기억하고 있지 않아요. 대충 코드 쓰여진 거 보면 누가 먼저겠거니 하는 게 보이기도 하고요. 그게 잘 안 보여서 도저히 모르겠다 싶으면 검색해 보면 되고요. 그리고 여기서 좀 그나마 중요한 거 대입 연산자는 거의 꼴찌다. 대입은 거의 항상 마지막이다 라고 하는 거. 그리고 프로그래밍 언어에도 괄호의 개념이 있다. 괄호를 먼저 한다. 이런 거. 나머지는 뭐 크게 순서에 연연할 게 없습니다. 쉽게 우리가 따질 수 있는 것들이에요. 이런 거는 한 번쯤 검색해서 둘러보시고요. 자, 그러면 연산자에 대해서도 우리가 조금 알아봤고 자, 이제 문제를 한번 그냥 여기다가 써드릴 겁니다. 잠깐 시간 드리고 같이 한번 생각을 해볼 거예요.
이렇게 할 겁니다. 이 문제를 여러분들이 해결하기 위해서 직접 코드를 한번 작성을 해보세요. 시간을 잠깐 드릴게요. 자, 이제 같이 한번 볼게요. 사실 되게 간단한 문제를 드린 건데, age라고 하는 변수는 20을 지금 가지고는 있지만, 사실 우리가 이렇게 바꿀 수도 있는 녀석이잖아요. 변수니까. 이런 바뀌는 상황들을 다 가정을 했을 때 올바른 문구가 계속해서 출력이 돼야 되니까 조건을 올바르게 줘보자 라는 문제였는데, 자, 첫 번째, 일단 기본적인 사용법 적어 놓고요. 자, 여기다가 age라는 변수가 가지고 있는 값이 19보다 크다. 이 조건이 맞는 말이면 우리는 성인이라고 하는 문구를 출력해야겠죠? age라는 녀석이 19보다 크다니까. 크거나 같다가 아니라 크다니까. 그죠? 자, 그러면 지금 현재 age는 19보다 커요. 성인이 맞죠? 성인이 잘 나오는데 미성년자가 같이 나오는 게 문제예요. 왜냐면 얘는 조건을 따져서 맞는 말일 때만 중괄호 안에 있기 때문에 실행을 하냐 마냐를 할 텐데, 이 녀석은 조건과 상관없이 그냥 코드를 실행하게끔 짜여져 있으니까. 그럼 이걸 보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셨어야 되는 거는, 얘 또한 조건 처리를 해야 되는구나 라는 거를 깨달으셨으면 되고요. 이 녀석한테는 미성년자의 조건을 부여하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러면 age 변수가 가지고 있는 값을 가지고서 이 자리에 컴퓨터가 치환을 하고요. 연산을 하면 결과가 지금 맞는 말이니까 true를 최종적으로 남깁니다. 그러면 이 코드를 실행을 해야죠. 그럼 출력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코드 더 이상 할 거 없으니까 빠져나오고 다음 조건을 또 만났으니 컴퓨터는 이 녀석 다시 한번 치환을 해야 되고요. 조건을 봅니다. 조건이 거짓이니까 이 자리에 false를 남기게 될 것이고, false면 이 중괄호 안에 있는 이 코드를 수행하지 않아. 그러면 수행 안 했으니까 그냥 끝나고 나왔죠. 끝나고 나오면 더 이상 실행할 코드가 없는 거죠. 이렇게 성인 잘 나오고 있고, 자, 미성년자 줘볼게요. 그러면은 잘 나오고 있고, 이런 식으로 상황 테스트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쯤에서 이 녀석, 이 메인 메서드라고 했던 이 녀석에 대해 간단하게는 소개를 드릴게요. 자, 분명히 우리는 코드가 이 1번 첫 번째 라인부터 지금 15번 라인까지 이만큼 쓰여져 있는데, 그 중에서 제가 실행되는 코드는 요만큼이라고 계속 얘기를 했어요. 절대 이 바깥까지 체크를 안 했거든요. 실제로 실행되는 코드는 이쪽입니다 라고 하면서 어제부터 계속 이랬어요. 자, 왜 그런 거냐면 얘 때문에 그런데, 이 녀석은 우리가 이제 메인 메서드라고 칭하는 녀석이에요. 여러분들이 메서드라는 개념을 나중에 배우시게 되면 조금 더 밀접하게 이해를 할 수 있어요. 지금은 간단하게만 알아볼 건데, 이 메인 메서드는 특별한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메인 메서드는 그 능력이 뭐냐면 프로그램 실행 목적의 능력을 가지고 있다. 메인 메서드가 있어야만 했던 이유는 얘가 없으면 실행을 못해요. 자, 우리가 이 안에 적어놨던 이 코드 있죠. 이거 이렇게 못 써요. 클래스 안쪽에, 클래스가 갖고 있는 중괄호 안쪽에 이런 코드를 못 써요. 이렇게는. 무조건 우리는 메서드라고 하는 거 안에다가 코드를 써야 돼요. 이런 코드는. 그러니까 물론 메서드 안쪽이 아니어도 쓸 수 있는 건 있어요. 이런 건 또 쓸 수 있어요. 근데 얘네 때문에 안 돼요. 이거는 메서드 없이는 사용이 안 돼요. 근데 그 중에서도 그런 게 이제 그게 메서드의 능력이라고 보면 능력이랄 수 있는데, 그 중에서도 메인 메서드라고 하는 얘는
실행 목적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 녀석이라서 얘가 없으면 애초에 우리가 F11 같은 거 눌러도 아무 실행을 못해요. 자, 이걸 보여드릴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냥 화면만 보시고. 자, 메인과 메인2 클래스가 두 개가 있는데 여기도 뭐 이런 건 된다 그랬죠? 변수 같은 건 할 수 있어요. 근데 어쨌든 얘는 지금 메인 메서드가 없어요. 이거 실행하면 지금 미성년자 나왔거든요. 이거는 자동으로 얘가 지금 얘를 실행한 거예요. 알아서. 근데 이거를 아예 세분화시켜서 나 얘 실행할래 라고 해보면 얘네를 선택해서 뭔가 볼 수 있는 게 있어요. 자, 첫 번째 메인은 메인 메서드가 있는 녀석입니다. runas라고 하는 곳에 가면 자바 어플리케이션이라는 게 있죠. 우리 맨 처음에 실행할 때 이거 선택했잖아요. 메인 메서드가 있어서 얘를 선택할 수 있는 건데 얘 main2 얘는 메인 메서드가 없죠. runas에 가보면 아무것도 없어요. 실제로 얘는 실행할 수 있는 코드가 아니에요. 우리가 실행할 수 있는 코드는 지금 현재 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메인 메서드가 가지고 있는 이 안쪽 내부의 이 코드만 우리는 실행을 할 수가 있어. 지금 현재 상황에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여기만 실행이 된다. 이만큼 우리가 실행해야 될 코드는 이만큼이다. 라고 얘기를 했던 게 어차피 얘만 실행을 하는 거니까 지금 그렇다라고 보시면 돼요. 일단 지금은 더 디테일한 것들은 메서드라는 개념을 배우고 나서 그때 더 얘기를 할 거고요. 자, 시간이 조금 애매한 것 같은데 이제 조건문을 좀 더 할 건데 할 거예요. 우리가 곧 쉬는 시간을 가져야 되니까 좀 애매하죠? 그럼 좀 일찍 쉽시다. 일찍 쉬고 이따가 2교시를 좀 더 길게 가면 되니까 지금 쉬는 시간 가지고